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불굴의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이 공천을 받으셨고 네. 더욱이나 지금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당선이 됐어요. 일단 당선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뭐 사실은 공천 받고 본선거 치르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공천 심사에서 1차 탈락했다가 다시 네. 재심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거 과정에 저는 3번을 치른 걸 마찬가지거든요. 예. 재심하고 또 경선하고 본선거 치르면서 어렵게 이번 선거에 당선됐는데 이 과정에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광명에서 일한 지 한 25년 됩니다. 네. 여기서 시민운동도 하고 네. 또 시장 비서실장도 하고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시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민들하고 그동안 많이 소통하면서 아마 시민들이 더 박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7군데 됐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9군데 됐습니다. 9군데. 네. 제가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네. 전보다 어쨌든 그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이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딴 분들도 잘하셨지만 그보다는 더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될 수 있을 만큼 그랬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떤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 광명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광명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자체가 구로, 금천, 양천구, 부천, 시흥, 안양이 이렇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광명이 이 코로나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광명이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인원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걸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최대한 발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생 시민의 이제 안전을 챙겨 나가는 것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서민경제, 골목경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민생 정책을 열심히 펼쳤어요.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많이 펼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잘한 지자체로 평가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런 자영업자들과 함께 민생 경제를 잘 챙겨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세 번째로는 제가 500인 토론회 또 100인 토론회 같은 시민들과 직접 부딪혀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들을 많이 실행을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주민 참여, 시민 참여 확대, 원탁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토론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바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을 늘상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그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어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까운 정책들, 생활 정책들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강명을 세계적인 도시. 네. 이게 이제 그 강명 아닌 분들은 잘 좀 모르죠. 강명이 무슨 세계적인 도시 뭐가 있지? 이런 생각부터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명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이게 어떠한 부분들이었고 실제 세계도시 강명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히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에 대한 뭐 목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세계 시민으로 좀 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즉 도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거든요. 이 시민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주도적인 역량들을 좀 키워 나갔을 때만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량들을 최대 갖춰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반이 됐을 때 인구 30만밖에 안 되고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작은 이 도시를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자치분권 도시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주민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지고 평가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에서부터 하나의 정원을 만들고 또 탄소 중립하는 어떤 탄소 중립 실천하는 어떤 시민으로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을 때 도시가 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도시 성장은 사실은 소수 기득권자와 개발론자들에서 많이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량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장에 8기 민선 8기에 있어가지고 시정 혁신 기획단 운영해서 목표와 전략 과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4년간 강명에는 어떤 사업이 펼쳐집니까? 이번에 시정혁신기획단을 만들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혁신, 두 번째가 성장, 세 번째가 상생으로 했는데요. 혁신으로 한 이유는 사실은 혁신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공직자들은 굉장히 우리를 대상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우리 성현들도 늘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혁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뭐 과거의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혁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부터 일으켜 나가는 때만이 혁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한 시대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공무원들이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주는 겁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보면은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혁신의 기운을 높이던데.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을 기능적으로 뭐 국내 뭐 연수나 해외 연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봐야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시대 정신에 맞는 가치들을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전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변화와 혁신이 먼저인 거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런 조직 문화를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직원들이 자주 워크숍을 하든 자주 뭐 그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 직원들이 자꾸 시장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청 공직자 모두가 100% 혁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문화가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새로 우리 온 부시장께서 그저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경기도청에서 일하다가 처음에 지자체 와서 해보니까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의 이 사무관들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의 과장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주도력, 좀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능동적인 이 주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그분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갔을 때 이것이 집단으로 형성되어지면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성장은 광명시가 지금 성장의 시기에 왔다라고 봐요. 시 개청한 지 한 41년 됐는데 1981년도에 광명시가 개청했거든요. 이제 광명시는 이제 3기 신도시하고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과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가 좀 자족도시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로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비전을 잘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냐라고 하는 건데 회복력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사업이 뭐 사회적 경제나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좀 상생의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는 그러한 좀 전략을 가지고 혁신, 성장, 상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민선 8기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언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 7월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 회장 맡으시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평생학습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생학습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것이 그래서 이게 전 국민적인 교육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게 평생학습에 다 담겨 있다 보는데 시장님의 평생학습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제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이제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평생 교육을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성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이제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애학습,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 그 생애학습 프로그램 안에서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평생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유학에는 어떤 평생 교육을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배워야 하고 또 졸업하고 연령대별로 어떤 교육을 해야만이 우리가 80세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늘상 학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생학습 도시협의회는 190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190개. 그리고 거의 다 참여하네요. 그리고 76개의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76개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정부협의회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평생교육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초지방정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학습 프로그램을 잘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상당 부분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에너지 교육, ESG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금방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그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그거 돼야 된다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어떤 게 아까 말한 생애 그거로 돼 있다면 어릴 때는 어떻게 학교 교육이야 뭐 이야기할 거 없겠지만 그 이후에 80세까지 어쨌든 간에 기초지방정부에서 이걸 감당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있지 않을까. 그거를 보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보 통합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육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교육적 관점에서 생애 전체에 대한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연령대별로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초, 중, 고의 이 그 교육 과정도 우리는 입시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위주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는 정보 사회가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학교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주는 시대는 이제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식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잘 가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런 과정 통해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거냐, 그리고 세계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냐, 함께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기술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술혁명 시대에 그 기술 교육만 잘 받은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혁명 시대에 그 기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초중고 교육 다음에는 네. 어떤 게 지금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입시 교육까지 외에는 뭐 국가가 아니 기초지방정부에 지금 있나 이거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기초지방정부에서는 마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요. 마을 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밖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이름이 학점은행제 교육 같은 경우. 예, 학점은행제 교육은 실제로 이제 내가 연극 분야에 내가 뭐 진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연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그런 교육을 이제 뭐 이렇게 뭐죠? 그 전문가를 불러서 따로 교육하는 이런 걸 학점은행제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 이제 일정한 이제 그 교과에 이수할 수 있는 형태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학점은행제 교육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베이버 부모 세대인데 네. 아까 80세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 보통 60세 전에 다 네. 자기 제1의 그 직장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들 봤을 때 지방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본인들이 전부 다 알아서 네. 개척하고 그래 네. 살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재교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강명시에는 뭐 있습니까? 저희 이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이제 네. 그런 교육들을 분야별로 많이 이렇게 하고 해요? 있고요.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새로 공약해서 인생 이모작 센터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재취업 교육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해 나갈 건데요.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좀 학습 계좌자라는 형태로 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평생학습 수당을 지급하자 시민들한테. 일정한 정도의 50세가 되는 분들한테 일정한 뭐 금액을 평생교육 장학금으로 좀 지급을 해서 원하는 걸 얼마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계속 의회에 올리고 있는데 계속 부결시켜서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학습자들도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필수 노동자들은 평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격증 같은 거를 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형태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예.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경제가 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그 서민들이잖아요. 예. 우리 IMF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또 뭐 자살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일들을 가장 첫 번째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그 보통 뭐 식당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중소기업 보면은 뭐 한 서너 명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식당 하나 폐업하면 그렇게 서너 명 일자리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번에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모셔서 이 지속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는 전략들을 차선해서 한 10개의 사업들을 새롭게 좀 정하고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도 뭐라 강명이 교육 거점 도시를 강력의 교통의 강력 거점 도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강명이 지금 여러 가지 그 KTX 그 역도 있고 뭐 이러한데 신안산선 학원역 또 완공되고 이러는데 현재 추진 사항과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은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에 개통 목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원역도 좀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안산선역이 개통이 되고 또 월급 판교선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 광명지역 서부 수도권의 교통 중심지가 좀 될 것 같고요. GTX 2 노선은 이번 선거 때 김동연 지사와 함께 이제 공약을 한 거거든요. GTX 2 노선은 3기 신도시를 이제 관통해서 사당동 그 구리로 지나가는 이제 GTX 2 노선인데 아직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GTX 2 노선 신설하는데 같이 노력해 나가겠고요. 그 우리 말씀 나왔었는데 김동연 지사는 중앙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다룬 사람이잖아요. 어때요? 지방 정부 이거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나요? 조금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짧은 시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모든 정책 사항을 신중하게 펼치시는 것 같고 신중하게 하되 아주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설립을 정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전하게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지방 정부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자치분권 영역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을 실천한 시민들에게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고 지역 화폐나 친환경적 이용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를 또 추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탄소 중립 부분들이 지금 아련하게 지금 돼버리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명시가 이제 기후 에너지과도 만들고 기후 에너지 센터 만드는데 제가 탄소 중립과로 좀 이름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뭐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 기후 재앙이 7년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실천 행동을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정책들을 저희가 좀 실행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영역사뿐만 아니라 기업들, 단체들과 MOU 협약식을 통해서 이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대한 과감한 확산 작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가 지금 0.08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 과제로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저는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뭐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하기 굉장히 어렵고 예. 국가적 차원에서 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문화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나는 연애는 하되 결혼하거나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 버렸는데 그런 걸 빨리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그 좀 전문가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좀 만들어서 좀 우리가 아이도 낳고 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거 문화도 만들어 나가고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과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거 아닙니까?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아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뭐 그런 노력들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 다자녀에 대한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그나마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저희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